이 맥은 동맥입니다. 지금 드시던 약을 당장 버리십시오, 전하. 어의 15이 열흘째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놓아버린 자리였습니다. 누더기 도포를 걸친 10살짜리가 들어서더니 임금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고 딱 3번 숨을 쉬고는 그 말을 내뱉었지요. 방 안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독을 알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거리 떨어진 청계 고을에 10살짜리 사내아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름은 강도준이었지요. 아이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항상 코를 살짝 벌름거렸지요. 어른들은 코가 이상한 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냄새를 잊는 것이었지요. 저 집 아궁이 연기 냄새가 평소와 다르면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물 냄새가 달라지면 사흘 안에 고을에 배탈이 돈다는 것도 알았지요. 시장 어물전 앞을 지나면 생선이 오늘 잡힌 것인지 사흘 묵은 것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물전 주인은 그걸 알고 도준이 지나가기 전에 자리를 피했지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박옥분 할머니에게서였습니다. 산 위쪽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옥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냥 산속 약초꾼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나무 껍질처럼 주름진 손을 가진 노인이었지요. 그러나 젊은 시절 한양 내의원에서 의녀로 30년을 일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절 손꼽히는 독초 전문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준이 3살 때부터 옥분 할머니는 아이에게 냄새를 가르쳤지요. 하루에 약초 3가지씩 눈을 가리고 코로만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다시였지요. 그러나 도준은 좀처럼 틀리지 않았습니다. 10가지를 나란히 놓고 귀에서 하나씩 내밀어도 도준은 7살에 이미 10개를 다 마쳤지요. 옥분 할머니는 그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린 얼굴 위로 슬그머니 뭔가가 스쳤지요. 강현명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강현명은 아들이 약초 냄새 맡히게 하는 걸 보면 늘 웃었지요. 도준이 코가 나보다 낫겠구나. 그러면 옥분 할머니가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가르쳤으니까. 강현명이 처형된 건 도준이 7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죄명은 왕자 독살 미수. 그런데 진실은 이러했지요. 어린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지요. 그해 겨울 왕자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자 내의원 수의 이진우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현명이 올린 처방전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거짓 기록을 만든 것이었지요. 왜 왕자가 죽었느냐고 추궁할 임금의 시선을 강현명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오래 경쟁자로 여기던 강현명을 제거하는 일석이조였습니다. 강현명은 의술 실력이 뛰어났고 임금의 총애를 받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강현명은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궁을 지킨 수의 이진우의 말과 한낱 어이의 말 가운데 임금이 어느 쪽을 믿었겠습니까? 처형날 아침 강현명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 마지막으로 7살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요. 도준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전부다. 그 말과 낡은 의서 한 권을 쥐어주고 끌려갔습니다.
강현명이 처형된 후 도주는 옥분 할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리 부탁해두었던 것이었지요. 도주는 그 의서를 3년 동안 품에 안고 잠들었지요. 아버지의 빼곡한 필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서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저우가 적힌 페이지가 마지막 줄부터 흔적도 없이 잘려 있었지요. 도주는 3년 동안 그 찢긴 자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기려다 남기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요. 마을에서 도준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독살범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장터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주치면 돌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도 지나치면서 진흙을 튀겼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밤마다 고을 뒷길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야, 우리 아이가 열이 사흘째 안 내려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손마디가 2달째 부어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고 포졸한테 걸리면 어떡하냐.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주는 낮에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맥을 짚었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꺼내 들었지요.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웬 낯선 사내가 옥분 할머니 집 문을 급하게 두드렸지요. 도준이 문을 열자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강현명 어의 아들이냐? 예. 우리 마을 이장이 독버섯을 먹었다. 가서 봐줄 수 있겠느냐? 도준이 보자기를 챙겨 따라갔습니다. 이웃 마을이었지요. 이장이 누워서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도준이 이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버섯을 드셨습니까? 모른다. 산에서 따온 거라. 도준이 이장의 구토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달라 하고 바깥 공기와 비교했지요. 구토물에서 희미하게 땅 냄새가 섞인 신맛이 났습니다. 광대버섯입니다. 독성이 강하지만 빨리 처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초를 삶아서 마시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이장의 부인이 황급히 감초를 찾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이장의 몸을 이불로 감쌌지요. 한 시즌 후 이장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이장의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낮게 말했지요. 그런데 독살범 자식이라 소문이 난 아이가 맞느냐? 도주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 없이 보자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옥분 할머니가 불도 켜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느냐? 예. 힘드냐? 도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옥분 할머니가 별을 보며 말했지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진실을 살리는 것도 의술이다. 도주는 그 말의 뜻을 그날 밤에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것만 느꼈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전부다. 도주는 그날도 의서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고을 훈장 박서방이 쓰러진 날이었지요. 봄 소풍에 갔다 온 뒤로 갑자기 몸이 굳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눈꺼풀이 내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발발 떠는 것이었습니다. 역병이다, 귀신이 들렸다, 전생업보다 온갖 말이 쏟아졌지요. 도준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준의 코가 뭔가를 잡았지요. 창문을 닫아둔 방 안에서 흙냄새와 단맛이 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도준이 박서방 주변을 살피다가 구석에서 나물 한 줌을 발견했지요. 소풍에서 뜯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나물을 드셨습니까? 박서방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보인다고 드시겠다 해서. 도준이 나물 하나를 손가락으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지요. 투구꽃입니다. 부인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투구꽃이 뭐예요? 초라고도 하지요. 보라색 꽃이 투구 모양이라 투구꽃이라 부릅니다. 독성이 강해서 소량만 먹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처치하면 살 수 있습니다. 도준이 해독에 쓸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진 뒤 박서방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이튿날 아침에는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독살범 자식이라는 말을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도준이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앞으로 산에서 보라색 꽃이 달린 나물은 절대 뜯지 마십시오. 예쁜 꽃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준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의서에서 가장 많이 메모가 달린 약초였지요. 찢긴 페이지 바로 앞에 초가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 약초의 냄새를 이제 몸으로 알았지요. 단맛, 흙냄새, 차가움. 이 냄새를 어디선가 다시 맡게 된다면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냄새를 한양궁 안에서 맡게 될 줄은요. 박서방 사건 이후로 도준의 이름은 마을에서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도준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지요. 어두운 밤, 냇가 돌다리 아래에 도준이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름 끼친다고 피했지만 도준은 이유가 있었지요. 냇물 소리가 일정하게 날 때와 불규칙하게 날 때를 구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시킨 것이었지요. 맥을 짚을 때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는 훈련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돌다리 아래에서 도준이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맞은편 둑에서 흘러오는 것이었지요. 쇠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도준이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풀숲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지요. 옷이 갈갈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강도를 당한 것이었지요. 도준이 맥을 짚었습니다. 약했지만 살아 있었지요. 그 남자가 깨어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옥분 할머니 집에서였지요. 눈을 뜬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 포도청 포졸이요. 도적을 쫓다 당했소. 도준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그런데 이 고을 아이야, 너 혹시 강현명어의 아들 아니냐? 강어의 아들이 이 고을에 산다는 말을 들었소. 도준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아니, 딱히 그렇진 않고. 한양에서 그 아이 소문이 났거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고. 내가 직접 확인한 셈이군. 포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아이야. 도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포졸이 떠나기 전날 밤 화롯가에서 말을 이었지요. 한양 내의원 이야기가 하나 있소. 요즘 수에 이진우라는 자가 있는데 30년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그 자가 강현명 어의 아들이 청계고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한양에서 소문이 났다고 했지요. 한양에서 소문이 났다면 이진우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주는 그 생각을 마음 한쪽에 조용히 접어두었지요. 포졸이 깨어나 돌아간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도준에게 불쑥 물었지요. 포졸이 한양에서 왔다 했지. 예. 한양 내의원 이야기를 하더냐. 도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내의원 수희가 30년을 일했다는 소리를 했지요. 이진우라는 사람이라고요. 옥분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화롯가에서 약초를 다듬던 손이었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주는 그것을 보았지요. 할머니, 이진우를 아십니까? 모른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빨랐지요. 도주는 맥을 짚을 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해도 손이 먼저 멈춘다는 것이었지요. 도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였으니까요. 다만 그 이름, 이진우를 마음 깊이 새겨두었지요. 그 무렵 한양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의원수의 이진우가 임금에게 약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그의 가을이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처방이었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었지요. 환절기에 기침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기침이 낫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나자 임금의 식사가 절반으로 줄었지요. 2달이 지나자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거뭇하게 꺼지고 입술이 마르고 걸음걸이가 느려졌지요. 내의원 어이들이 번갈아가며 진맥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처방을 바꾸고 또 바꾸었지요. 그런데 바꿀 때마다 이진우가 최종 검토 서명을 하고 나면 임금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나빠졌습니다. 이진우는 항상 태연했지요. 전하 다소 희귀한 증세이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임금이 2달째 병석을 지키는 동안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이 이진우에게 몰려들었지요. 이진우는 그들 하나씩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전하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이번 기회에 세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대신들은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이진우가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진우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임금이 사라지고 나이 어린 세자가 올라서면 조정을 실질적으로 쥐는 것은 신뢰받는 원로 대신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건강한 임금을 30년 곁에서 모셔온 어의 이진우 자신이 누구보다 유리한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는 항상 배곡 손잡이 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작은 통이었지요. 이것을 약재 점검 도구라 했습니다. 이진우는 3년 전 왕자가 죽던 해부터 그 통을 항상 들고 다녔지요. 약재를 담고 확인하는 도구로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수희의 직업적 습관이려니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약통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배곡이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금위 장교 오석이 이진우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오석은 침전 근처를 순찰하다 이진우가
약재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희가 새벽에 창고에 드나드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진우의 손에 든 백옥 약통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랐습니다. 들어갈 때는 비어 보였는데 나올 때는 묵직해 보였지요. 오석이 시선을 느꼈는지 이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지요. 오 장교, 일찍 나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아서서 가버렸지요. 오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등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의심은 사실 3년 전부터였지요. 강현명이 처형되던 날 오석은 형장을 지키는 병졸이었습니다. 강현명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지요.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울거나 빌지도 않았지요. 다만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자신이 죽어도 언젠가 진실이 나올 것이라 믿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오석은 그 얼굴을 3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열흘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어의 15이 모두 손을 놓아버린 날 밤이었습니다. 오석은 침전 밖을 지키면서 안에서 이진우가 약을 올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쨍그랑 약사발이 내려지는 소리. 그리고 임금이 넘기는 소리. 오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직위도 낮았지요. 이진우는 30년을 이 궁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때 오석의 귀에 보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사흘 거리 떨어진 청계고을에서 10살짜리 아이가 광대버섯 중독자를 살렸다는 소문이었지요. 포졸도 못 잡은 역병 환자를 셋이나 일으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른다 했지요. 오석은 그 보고를 받아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10살짜리 강씨 성을 가진 아이. 청계고을. 강현명이 청계고을 출신이었습니다. 오석이 청계고을로 향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석은 3년 전 기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강현명의 처방전이었지요. 이진우의 검토 서명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방을 올린 날보다 이진우가 서명한 날이 하루 빨랐지요. 처방을 올리기 전에 이진우가 먼저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석은 그것을 생각하다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았습니다. 처방전 초안이었지요. 어이들은 정식 처방전을 올리기 전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초안이 수희의 책상을 먼저 거쳤다면 이진우가 서명보다 먼저 내용을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석은 기록 보관함을 다시 뒤졌습니다. 3년 전 초안이 아직 있었지요. 그런데 강현명의 초안이 없었습니다. 이진우가 가져간 것이었지요. 결정적이었습니다. 초안이 사라진 것 자체가 이진우가 무언가를 지운다는 증거였지요. 그러나 오석은 여전히 증거를 내밀 자리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병석에 누워 있었고 이진우는 임금의 주치의로 날마다 침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오석이 이진우를 고발하면 이진우의 30년 인맥이 즉각 반격할 것이었지요. 오석 혼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계고을로 향한 것이었지요. 강현명의 아들. 오석은 그날 밤 청계고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었지요. 임금의 상태가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으니까요. 사흘을 달려 청계 고을 어귀에 도착한 오석은 먼저 주막에서 소문을 확인했습니다. 강현명어의 아들이요. 도준이? 어이구, 낮에는 돌 맞고 밤에는 몰래들 찾아가지요. 참으로 딱한 아이인데. 주막 주인이 팔을 걷어붙이며 말을 이었지요. 그 아이 손이 아버지를 빼닮았다 하더라고요. 약초 보는 눈이 귀신 같다고. 오석이 산 위 외딴집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석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이었지요. 낡은 의서였습니다. 표지에 번진 글씨. 강현명 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분이다. 3년 전 형장의 그 얼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를 살려다오. 부탁한다. 이진우가 임금에게 독을 쓰기로 결심한 데에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왕자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은 후 이진우는 강현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조정에서 세자 책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진우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이 어린 세자가 즉위하면 수렴 청정을 할 대비가 필요했고 그 주변에 자신이 있어야 했지요. 임금이 건재한 한 그 그림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진우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호를 처음 쓴 것은 그해 가을 초입이었지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쓰면 의심을 받으니까요. 달이 바뀌도록 조금씩 서서히 진행했지요. 어이들이 진맥해도 원인을 못 찾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초호를 내의원에서 처방에 쓴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정제된 고농도 초호를 소량씩 장기 투여하는 방식은 처음 겪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진우에게 딱 하나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현명 때문이었지요. 강현명은 처형되기 직전 뭔가를 옥분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진우는 그것을 3년 동안 찾으려 했지요. 그러나 옥분 할머니는 청계 고을 산속에 조용히 숨어 살았고 단서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사람을 보내 청계 고을을 주시했지요. 그 과정에서 강현명의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석이 청계 고을을 향해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진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흔들렸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을 본 내관이 있었지요. 오석이 도준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오던 날 아침, 이진우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증거를 가져오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그러나 창고에서 만들어둔 2번째 독약을 미리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지요. 오석이 10살짜리 아이를 어의 15 앞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며 이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임금의 손목을 잡고 3번 숨을 쉬고는 동맥이라는 2 글자를 내뱉는 순간 이진우의 배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었지요. 아비를 닮았구나. 강현명의 의술이 아들에게 전해졌다면 강현명이 알던 것도 전해졌을 수 있었습니다. 찢긴 페이지가 그 아이에게 있을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최소한 이 아이의 코가 이진우의 배곡 약통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석이 말에 올라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전 앞을 한 번 더 돌았지요. 임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침전 밖에서 안을 살피는데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시들이 물러나 있는 시간이었지요.
임금이 혼자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지요. 가까이 가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들렸지요. 강현명. 오석이 굳었습니다. 임금이 병석에서 혼자 그 이름을 말하고 있었지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인지 독백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석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3년 동안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오석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말에 올라탔지요. 채찍을 들었습니다. 강현명.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어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도준은 그런 일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 날아오거나 침이 날아오는 건 익숙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지요. 도준이 오석의 얼굴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꾸미는 눈이 아니었지요. 일어나십시오. 오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임금이 열흘째 병석에 누워 있다는 것, 어이들이 모두 손을 놓았다는 것, 이진우가 수상하다는 것. 도주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딱 한 가지를 물었지요. 이진우, 그 사람 항상 배곡통을 들고 다닙니까? 오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 의서에 초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모가 많았는데 마지막 줄부터 페이지가 잘려 있지요. 그 잘린 자리에 아마 배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오석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초오는 정제 방법에 따라 특수한 냄새가 생기는데 그 냄새를 잡아두는 게 배곡입니다. 이진우가 배곡통을 들고 다닌다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아, 언제 나왔는지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할머니의 눈이 오석을 잠깐 훑었습니다. 오석도 할머니를 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 눈빛이 낯설지 않은 것 같았지요. 도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려느냐? 가야 합니다. 위험해. 압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도준이 의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제게 남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옥분 할머니가 오래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지요. 가거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오석의 말 뒤에 올라탄 도주는 가는 내내 내의원에 대해 물었지요. 약재 창고 구조, 임금 처방을 올리는 순서, 이진우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침전을 드나드는지. 오석은 아는 것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도준이 마루에 앉아 의서를 펼쳤습니다. 초 페이지를 보며 찢긴 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오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페이지를 직접 뜯었겠느냐?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이걸 뜯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의서가 아버지 손에서 제 손으로 바로 왔으니 아버지가 미리 빼서 다른 곳에 맡긴 거겠지요. 어디에? 모릅니다. 오석이 말없이 있었습니다. 도준이 의서를 덮고 하늘을 보았지요. 오, 어르신. 아버지는 처형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형장을 지킨 병졸이었을 뿐이라. 처형 전날 밤은 몰랐다. 다만 형장에서 본 내 아버지 얼굴만큼은 기억한다.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게 3년 동안 내 마음에 걸렸지. 진짜 죄인은 그런 얼굴을 하지 않거든. 궁 앞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국문을 지나는 순간 도준의 코가 먼저 움직였지요. 양 냄새, 향 냄새, 그을음 냄새가 겹겹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것을 하나씩 걸러냈지요. 그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낯선 냄새 하나가 걸렸습니다. 뭔가 단맛이 나면서 흙냄새가 섞인, 그러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냄새였지요. 도준은 그 냄새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의서에서 어딘가 본 것 같은 냄새였지요. 내의원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마침 안에서 나오던 이진우가 오석 뒤에 선 도준을 보고 걸음을 멈췄지요. 기름진 얼굴에 눈꼬리가 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데 눈동자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 장교, 이 아이가 누구요? 전하의 병을 살피러 데려왔습니다. 이진우의 눈이 도준을 훑었습니다. 도준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이진우의 손에 든 백옥 약통이 보였습니다. 새벽 창고에서 나올 때 오석이 보았다고 한 바로 그것이었지요. 도준은 약통을 한 번 보고 이진우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진우가 웃음을 유지했지요. 10살짜리를 오 장교, 농담이 심하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짧은 침묵. 이진우가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해봐라. 그 목소리가 너무 편안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도준은 그 편안함을 느끼며 침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침전에 들어서자 도준의 코가 다시 일했습니다. 양 냄새 아래에서 아까 국문 앞에서 맡은 그 냄새가 더 강하게 났지요. 단맛, 흙냄새, 그리고 차가움. 도준은 그것을 기억 속에서 뒤졌습니다. 의서의 어느 페이지였을까요? 임금이 이부자리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아직 정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청계고을에서 온 강도준이라 하옵니다. 전하의 맥을 한번 짚어봐도 되겠사옵니까? 임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시들이 막으려 했지만 임금이 눈짓으로 비켰지요. 도준이 임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으면서 동시에 임금의 손 냄새를 맡았지요. 양 냄새가 심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 낯선 냄새가 났지요. 단맛, 흙냄새, 차가움. 그 순간 의서의 한 페이지가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붉은 먹으로 밑줄을 그어둔 대목이었지요. 초좌우 극소량씩 장기 투여 시 5장을 서서히 훼손. 겉으로는 일반 병증으로 오인됨. 도준이 임금을 보았습니다. 이 맥은 동맥이옵니다. 지금 드시던 약을 당장 버리십시오, 전하.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시가 소리쳤습니다. 오석이 앞을 막아섰지요. 임금이 도준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지요. 확신하느냐? 예, 전하. 초중독입니다. 이 독은 소량씩 오래 투여되면 처음에는 기침, 다음엔 무기력, 그 다음엔 마비로 이어집니다.
지금 전하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임금이 옆에 놓인 약사발을 내려다보았지요. 약을 치워라. 내시가 굳어버렸습니다. 전하, 그 약을 안 드시면 치우라 하였다. 침전을 나온 뒤 도준은 오석과 함께 내의원 회랑을 걸었습니다. 도준이 걸으면서 코를 움직였지요. 꽁 입구에서부터 맡았던 그 낯선 냄새가 회랑 어딘가에서 더 짙게 났습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오석이 멈추었습니다. 도준이 회랑 한쪽 기둥 옆에서 냄새를 맡았지요. 기둥 아래 틈새에 서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건드려 보았지요. 아주 미세한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도준이 혀에 올렸습니다. 초입니다. 이쪽으로 지나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석이 주변을 살폈지요. 이 회랑은 약재 창고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리고 수라간으로도 이어지지요? 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이 말했지요. 약으로만 독을 투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라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라간에서 도준은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임금의 식사에 넣는 소금 단지가 2개였지요. 하나는 일반 소금이었고 하나는 조미용 소금이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미용 소금을 혀에 올렸지요.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단맛과 함께 목 뒤에서 뭔가 뻑뻑한 것이 남았지요. 이 소금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수라간 상궁이 나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도준이 그 나인을 보았지요. 나인이 눈을 피했습니다. 이 소금은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네. 내의원에서 좋은 소금이라고 주던데요. 내의원에서 수라간으로. 경로는 확인되었지요. 도준이 오석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나인의 이동 경로를 며칠만 지켜봐 달라고요. 오석이 이틀에 걸쳐 그 나인을 추적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라간에서 침전으로 갈 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내의원 회랑을 돌아오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회랑에서 내의원 창고 담당 내관과 마주칠 때마다 손에서 손으로 작은 것이 건네졌습니다.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내관이 독이 섞인 가루를 나인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틀 뒤 도준이 오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파악한 독 경로가 2곳입니다. 약과 소금이지요. 그런데 이진우가 이 2곳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오석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10살짜리가. 아버지 의서에 초중독 증례가 17가지 나옵니다. 제가 3살 때부터 읽은 책입니다. 오석이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헛웃음을 냈지요. 도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라간 소금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약은 제가 직접 짓겠습니다. 어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버지를 알고 계신 어이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분을 찾겠습니다. 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도준아. 예. 이진우는 내가 이것들을 알아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준이 걸음을 멈추고 오석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이진우의 눈이 저를 훑었지요.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계속하겠느냐? 증거가 없으면 진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야지요. 이진우가 도준을 처음 보던 그 순간을 오석은 기억했습니다. 이진우가 어디 해봐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도준이 임금의 손목을 잡고 동맥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진우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꺾이는 것이었지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오석은 오랫동안 궁중에서 사람의 몸짓을 읽어온 사람이었지요. 이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석은 그날 밤 도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우의 오른손 엄지를 봐라. 거짓말할 때나 당황할 때 꺾인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게 맥이군요. 오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맥. 사람의 몸이 말하는 것이지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책에서 읽었습니다. 맥을 짚을 때 손가락뿐 아니라 환자의 몸 전체를 봐야 한다고요. 긴장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두려우면 복부가 수축되고 숨길 때는 호흡이 얕아진다고요. 그걸 10살짜리가 읽는다는 것이냐? 읽으려고 합니다. 아직 못 읽는 것이 더 많지만요. 오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와 대화하다 보면 이따금 웃음이 나왔지요. 10살짜리가 맞는 것이 맞나 싶은 순간이 자꾸 생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준이 임금의 침전을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베개였습니다. 베개 솔기 한쪽이 다른 쪽보다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실 색깔이 거의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달랐지요. 최근에 새로 꿰맨 것이었습니다. 도준이 그 부분 냄새를 맡았지요.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얇고 날카로운 냄새였지요. 피부에 직접 닿으면 서서히 스며드는 종류의 독초였습니다. 내시가 의아한 얼굴로 보았지요. 왜 베개를? 이 베개를 지금 당장 바꿔주십시오. 베개가 뭐가? 바꿔주십시오. 내시가 뒷짐을 지고 물러섰다가 결국 베개를 교체했습니다. 도준이 기존 베개를 들고 나왔지요. 오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로가 둘이 아닙니다. 셋이었습니다. 약, 소금, 그리고 베개입니다. 이진우는 막힐 때를 대비해 항상 여러 경로를 준비해 두는 사람입니다. 오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진우는 매우 오래 준비한 사람입니다. 한 경로가 막혀도 다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제거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경로를 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석이 베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 솔기 안에서 독초 성분이 나오면 됩니다. 아버지를 아는 어이를 찾으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이 치워지는 것을 보고 이진우가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아까와 똑같이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하, 어찌 약을 치우라 하셨습니까? 그 약이 지금 전하를 버티게 해주고 있사온데 이 아이가 동맥이라 하였소. 이진우가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지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30여 년을 내의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단이 틀렸다고 장담하옵니다. 근거를 가져오너라. 이진우가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였지요. 예, 전하. 도준이 임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이면 됩니다. 임금이 이진우와 도준을 번갈아 보았지요. 사흘을 준다. 둘 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침전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이진우가 도준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주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아이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돌아가거라. 청계고을이 참 먼 곳이더구나. 청계고을이 먼 곳이라고. 이진우가 청계고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멈추었지요. 이진우는 이미 복도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진우가 청계고을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석이 도준에게 내의원 별채 구석방을 내주었습니다. 도준은 짐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약재 창고와 회랑을 오가며 궁 안의 냄새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지요. 며칠째 약재 창고를 드나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이 하나가 도준에게 말을 걸었지요. 어이가 도준을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강현명의 아들이냐? 예. 어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지요. 들어오너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강현명과 같은 시절 내의원에서 일했다. 처방 검토를 같이 했지. 그 사람 초 쓰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초를 경계하는 의원이었어. 효과가 강한 만큼 조금만 틀려도 독이 된다며 쓰지 않는다 했지.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3년 전에 왜 말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어이가 도준을 보았지요. 그때 내 아버지 처방 전에 이진우 서명이 있었다. 검토 확인 서명이었지. 그 서명이 있으면 처방을 이진우가 미리 봤다는 뜻이야. 바꿀 수도 있었다는 뜻이지. 나는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도준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어이가 3년 전부터 이진우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이 어르신, 초를 배곡 용기에 담았을 때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어이가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버지 의서에 초 페이지가 있는데 마지막 줄이 잘려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가 한참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초를 고농도로 정제하면 특유의 냄새가 생긴다. 그런데 그 냄새는 배곡에 강하게 흡착된다. 다른 용기에는 거의 안 남지만 배곡만은 예외야. 이것은 내의원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 냄새를 지금 이진우 약통에서 맡을 수 있겠습니까? 어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코가 아직 살아있다면. 임금에게 처음으로 도준이 지은 약이 올라간 날 밤, 이진우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했지요. 이 아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라간 소금 경로가 막혔고, 약 경로도 이제 막혔지요. 침구 경로도 그 아이가 알아채고 베개를 바꿔버렸습니다. 세 경로를 모두 막은 셈이었지요. 이진우는 그날 밤 담당 내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바꿔버린 베개 대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지요. 새독 가루를 내관편에 수라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른 합성물이었지요. 봉지 하나에 담으면 냄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진우는 조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한편 나이 많은 어인은 도준과 함께 약을 다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도준이 물었지요. 이진우가 창고에 혼자 드나들던 것 3년 전부터 아셨습니까? 어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말했지요. 알았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어. 왜 오석 어르신께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나는 어이다. 내의원 안일을 밖에 알리는 것은 내의원 전체를 흔드는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이진우는 30년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했다가 잘못되면 나도 강현명처럼 될 수 있었지. 도준이 약탕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3년을 지내셨군요. 어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다. 그런데 너를 보니 내 아비가 생각났다. 이 아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도준이 말했습니다. 백옥 약통 냄새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 냄새가 난다면? 날 겁니다. 궁 곳곳에서 제가 맡은 초호 냄새가 전부 그 약통에서 나온 것이지요. 어르신 코가 그것을 증언해 주시면 저 혼자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이가 약탕관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 순간이 오면 나도 같이 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형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진우는 새 독 경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증인 3명을 만들었지요. 이진우의 계산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상보다 빠르게 궁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이 구석방에서 의서를 읽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내관 하나였습니다. 이진우 곁에서 일하는 내관이었지요. 이진우가 약재 창고에 드나들 때 항상 따라다니는 자였습니다. 내관이 도준을 보며 말했지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도준이 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관이 발을 동동 구르다 말했지요. 나는 수의 어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라간에 가루를 전달한 것도 나고 백의 솔기를 다시 꿰맨 것도 나지요. 수의 어른이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준이 내관을 보았습니다. 왜 지금 저한테 오신 겁니까? 내관이 입술을 떨었지요. 임금이 나아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수의 어른이 이번에는 빠른 독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달하라고 하셨지요. 내관이 품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진우가 준 것이었지요. 나는 임금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의 어른이 무섭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도준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지요. 강한 독이었습니다. 초호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지요. 어르신이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진우에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요. 그래도 때가 오면 임금 앞에서 이것을 직접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관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봉지는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직접 임금께 올리겠습니다. 도준이 봉지를 내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끄덕임이 아주 작았지만 도준은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았지요. 임금의 약을 도준이 직접 짓기 시작한 것은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반발했지요. 10살짜리가 전하의 약을 짓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도주는 그 말을 듣고 어이들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전하께 올리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한 어이가 대답했습니다. 황기, 백출, 당귀로 기력을 보하는 처방이요. 황기를 먼저 다리십니까? 백출을 먼저 다리십니까? 동시에 다리지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황기는 먼저 단독으로 30분을 다려야 유효 성분이 나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황기 효능의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도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초호 중독 상태에서는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력을 보하기 전에 먼저 오장의 독 배출을 도와야 하지요. 황기보다는 갈근과 결명자를 먼저 써야 합니다. 어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어이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 아이 말이 맞소. 내가 보겠소. 결국 도준이 약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지냈지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임금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드셨다고요. 열이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손발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도준이 임금을 직접 뵈러 갔습니다. 사흘 약속이 하루 지난 나흘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맥을 짚지 않았지요. 임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사흘 전과 달랐지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강현명의 아들이라 했지. 예, 전하. 도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수라간 나인 한 명이 내의원 회랑을 경유하고 있사옵니다. 소신이 직접 경로를 확인한 것이 나흘째이옵니다. 그 나인을 잠시 바꿔주시면 독 경로 하나가 막힙니다. 임금이 잠시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리하라. 수라간 경로가 막히고 약도 도준이 짓기 시작하자 이진우는 닷새째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도준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요. 오석이 방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진우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무서우냐?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라.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 겁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섭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진우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겁이 나는 것이 다르냐? 무서운 건 느끼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건 그것 때문에 멈추는 것이지요. 이진우가 잠시 도준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지요. 영리한 아이라는 건 나도 알았다. 내 아버지를 봐왔으니까. 그런데 이 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알겠느냐? 압니다. 그러면 이 길을 계속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알겠구나. 압니다. 이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도준이 이진우를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이진우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지요. 그건 죽인 게 아니라 제거한 것이다. 나를 뛰어넘을 사람을 미리 치운 것이지. 이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해. 내 아버지도 살아남으려 했다면 나처럼 했을 것이야. 도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왜? 아버지는 살아남는 것보다 옳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도준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 이진우가 나갔습니다. 도주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진우가 다가온 것은 회유였지요. 그 회유가 실패했으니 이제 다른 수를 쓸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나흘 만에 밥을 한 그릇 다 드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내의원이 술렁였습니다. 어이들이 도준의 약조제 방식을 보려고 창고 앞에 몰려들었지요. 나이 많은 어이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기 단독 전탕법, 초 중독 시 갈근, 우선 처방 등등이었지요. 어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몇은 수첩에 받아 적기도 했지요. 한 젊은 어이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도준이 대답하지 않으려다 말했지요. 아버지가 쓴 책에서요. 강현명 어이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이 내의원에서 오래 금기어에 가까웠으니까요. 젊은 어이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처방 기록이 내의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역죄인의 기록이라 하여 봉인되어 있지요. 누구도 꺼내 보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봉인된 기록에 뭔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3년 전 그분이 올린 처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왕자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치 처방도요. 그 처방들이 남아 있다면 아버지가 초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도주는 오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인된 기록을 꺼내려면 임금의 명이 필요합니다. 임금께 부탁해야 합니다. 아직 그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은 아버지를 처형한 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그 사이입니다. 임금에게 요청이 올라갔습니다. 봉인 해제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임금이 도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침전 안에 둘만 있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강현명. 그 이름을 짐은 3년 동안 매일 생각했다.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떠올랐지. 짐이 옳은 결정을 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지요. 처형 전날 밤 강현명이 짐에게 편지를 올렸다. 초호에 대해 적혀 있었지. 그런데 짐은 그 편지를 이진우에게 검토를 맡겼다. 이진우가 말했지. 범인이 마지막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짐은 그 말을 믿었어. 도준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진우가 가져갔다. 처리하겠다고. 도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지요. 초호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진우를 향한 고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진우 손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썼을 것입니다. 임금에게 닿지 않더라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옥분 할머니에게 찢긴 페이지를 따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도준이 눈을 떴습니다. 전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전달되지 못할 것을요. 그래서 따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찢긴 페이지가 그것이지요. 임금이 오래 도준을 보았습니다. 짐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짐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지. 임금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이 사라집니다. 조용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도준은 처음 보았지요.
짐이 이진우의 말이 아니라 강현명의 편지를 먼저 읽었어야 했다. 도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지금 진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튿날 봉인이 해제되었지요. 3년 전 강현명의 처방 기록 전체였습니다. 도준이 그것을 밤새 읽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강현명의 처방에는 초호가 한 번도 없었지요. 한 번도. 도준이 말했던 대로 아버지는 초호를 경계하는 어이였습니다. 단 한 줄도 초호가 없는 3년치 처방 기록이었지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처방 기록을 읽다가 도준이 한 곳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기록된 처방 하나에 작은 메모가 달려 있었지요. 처방 기록지 모서리에 가는 붓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써넣은 것이었지요. 이 처방은 이진우의 검토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도준이 해당 처방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처방 내용은 같았지요. 그런데 약재 용량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수량 뒤에 붙는 단위 표시가 바뀌어 있었지요. 전체한이 냥량으로 10배의 차이였습니다. 이진우의 검토 서명 전 초안과 최종 처방전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일이었지만 초안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모서리에 그것을 남겨두었지요. 이진우는 처방을 직접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위 하나를 슬쩍 고쳤지요. 그것만으로도 약이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준이 그 처방 기록지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찍힌 페이지와 함께 이것이 형조에서 마지막 패가 될 수 있었지요. 오석에게도 부탁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청계 고을 옥분 할머니에게 먼저 소식을 알리는 파바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지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진우라는 이름과 초와 배곡 약통, 그 세 단어만 적었습니다. 할머니라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것이었지요. 할머니를 직접 한양으로 모셔오는 파발은 따로 또 보내야 했습니다. 도준이 그 기록 묶음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진우는 그 기록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에 알았지요. 그날 이진우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강현명의 아들 강도준이 약재 창고에서 초호를 무단으로 다뤘으며 이것은 3년 전 아버지가 왕자를 독살하려 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증인이 셋 나왔습니다. 창고지기 하인, 수라간 나인, 내관 하나였지요. 셋 모두 이진우가 돈과 협박으로 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준이 감금되었습니다. 오석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지요. 임금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이진우가 내시들에게 말했지요. 전하는 충분히 쉬셔야 한다고요. 그날 밤 이진우는 다시 배곡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것이었지요. 구석방은 창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도준이 등불 아래 앉아 의서를 펼쳤습니다. 초 페이지였지요. 아버지의 붉은 먹 밑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무너진 지금 도준을 아버지처럼 대역죄인으로 만드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었지요. 증인 셋, 감금, 오석 해임 이진우는 사흘 만에 판을 뒤집었습니다. 도준이 생각했지요. 지금 임금은 다시 이진우의 약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독을 쓸 것이었지요. 그리고 내일 아침 형조에서 자신의 죄를 물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자리에 있었겠구나.
도주는 그 생각을 하며 의서를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이 방 안에서 같이 갇혀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석이었지요.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것이었지요. 해임 통보를 받고도 궁에서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왔다. 오석이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도준이 편지를 받아들었지요. 옥분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도준이 안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멎었지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찢긴 페이지였습니다. 3년 동안 없었던 바로 그 페이지였지요. 오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형조에서 내 죄를 묻는다. 내 아버지 때처럼. 도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초를 배곡 용기에 담으면 독냄새가 흡착된다. 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초 독살범을 찾으려면 배곡 용기를 쓴 사람을 찾아라. 계속 사용한다면 그 손에서도 냄새가 난다. 이진우의 배곡 약통을 확인하라. 파곡분 의녀가 왕자마마 돌아가시던 날 밤 그의 창고 출입을 목격했다. 도준의 눈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옥분 할머니가 이진우의 창고 출입을 목격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이 페이지에 적어 남겼습니다. 처형되기 전 이 페이지만 뜯어서 옥분 할머니에게 맡겼지요. 이것이 자신의 손에서 사라지면 이진우가 찾아서 없애버릴 테니까요. 아버지는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쓸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편지 말미에 옥분 할머니의 말이 적혀 있었지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증언할 수 있다. 나는 3년 전 강현명에게서 이 페이지를 직접 받았고 왕자마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창고 앞에서 이진우가 혼자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도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오석이 보고 있었지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형조에 가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임금 앞에서 한꺼번에 내밀어야 합니다. 오석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금이 오실지 모른다. 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임금은 아버지의 이름을 3년 동안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2번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석이 한참 도준을 보았습니다. 10살짜리가 아버지 책에서 배웠습니다. 맥을 짚을 때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짚으라고요. 사람의 맥에는 겉이 아니라 속이 나온다고요. 오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도준에게 내밀었지요. 내금이 패였습니다. 해임된 오석에게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었지요. 혹시라도 내가 형조 문 앞에서 막히면 이걸 보여라. 아직 이것을 회수해 가지 않았다. 도준이 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꽉 쥐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준이 구석방에 앉아 찢긴 페이지를 다시 읽었지요. 아버지가 이것을 쓴 건 처형 전날 밤이었습니다. 끌려가기 하루 전 밤이었겠지요. 떨리는 손으로 썼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체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버지다웠습니다. 페이지를 손끝으로 다시 더듬다가 도준이 멈추었습니다. 맨 아래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따로 한 줄이 더 있었지요. 도준아, 내가 잊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아버지는 기다렸다. 도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페이지를 읽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한 줄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에게 맡기면서 부탁했을 것이었지요. 언젠가 도준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오면 전해달라고요. 할머니는 그 부탁을 3년 동안 지켰습니다. 도준이 페이지를 오석에게 건넸습니다. 오석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무겁겠구나. 오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압니다. 두렵지 않으냐. 도준이 페이지를 접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린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되지요. 오석이 도준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만약 임금이 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형조 대신들이 이진우 편이라면. 도준이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 그날 밤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아는 어이 어르신도 있지요. 증언 2개와 찢긴 페이지 하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확신하느냐? 아버지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페이지를 남겼지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2바퀴 걸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아주 급박하거나 두려울 때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이 정리된다고요. 과연 2바퀴를 걷고 낮아 떨리던 손이 조금 잠잠해졌지요. 도준이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찢긴 페이지, 단위 조작 메모, 나이 많은 어이의 코, 옥분 할머니의 직접 목격 증언, 강현명의 처방 기록 3년치. 이 5가지가 임금 앞에서 동시에 제시되어야 했지요. 하나씩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5이 한꺼번에 나오면 달랐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아직 청계고을에 있었지요. 한양까지 오려면 사흘이 걸렸습니다. 파바를 보내 모셔오더라도 내일 아침 형조에는 맞지 않았지요. 도준이 오석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지금 당장 모셔 올 수 있겠습니까? 말을 가장 빠르게 보내도 하루 반은 걸린다. 그러면 형조를 하루 미뤄야 합니다. 이진우가 내일 아침으로 잡아두었다. 임금이 오시면 하루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오신다고 확신하느냐?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인된 처방 기록을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해 주신 분입니다.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것이지요. 다만 계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파바를 보내겠다. 할머니가 제일 빠른 말로 달리면 내일 새벽에는 닿을 수 있다. 형조를 하루만 늦춰달라고 임금께 전해 주십시오. 도준이 찢긴 페이지를 오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맡아주십시오. 형조에서 제가 감금 상태라면 어르신이 직접 내밀어야 합니다. 오석이 페이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요. 도준이 다시 앉았지요. 도준이 등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형조가 하루 미뤄진 것은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이진우가 내시에게 이유를 물었지요. 내시가 말했습니다. 청계고을에서 증인이 온다 하십니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한 박자 늦게 돌아왔습니다. 청계고을에서 증인이라면 한 명밖에 없었지요.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이진우는 그날 밤 담당 내관을 불렀습니다. 청개구울에서 오는 파발을 중간에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지요. 내관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명을 어기는 것이옵니다. 이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발이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길이 험하니까. 내관이 이진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그러나 옥분 할머니는 이미 오석이 미리 보낸 별도 전령을 통해 출발해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공식 파발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사이 다른 경로로 한양을 향해 오고 있었지요. 내관이 막은 파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파발이었지요. 이진우가 그것을 안 것은 형조 앞에서 옥분 할머니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진우가 처음으로 계산을 틀린 순간이었지요. 형조 앞에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도 있었지요.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이 포졸에게 팔목을 잡힌 채 끌려 나왔지요. 오석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진우가 도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리구나. 죄인이 되기에는. 그때였습니다. 형조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내시 둘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직 온전한 몸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진우도 꿇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짐이 직접 보겠다.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순간 흔들렸지요. 임금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전하, 옥체가 아직 짐이 직접 보겠다 하였소. 임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준이 풀려났지요. 오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진우 수의의 배곡 약통과 그의 두 손을 검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진우가 즉각 말했지요. 무슨 근거로 수의의 신체를 검사한다는 것이요. 오석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현명 어이가 처형 전날 밤 박옥분 의녀에게 남긴 기록입니다. 이진우 수의가 초호를 배곡 용기로 정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진우가 낮고 빠르게 말했지요. 박옥분이 누구요? 3년 전 내의원에서 쫓겨난 의녀 아니요. 그 사람 말을 증거로 쓴다는 것이요? 전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할머니였지요.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두 눈이 형형했습니다. 할머니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사라졌지요. 전하, 소녀는 30년을 이궁의 의녀로 일하였사옵니다. 3년 전 왕자마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녀는 약재 창고 앞에서 이진우가 혼자 나오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거짓말이오.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당직이었사옵니다. 당직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가 황급히 내의원 기록을 가져오러 달려갔지요.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당직 명단에 박옥분의 이름이 있었지요. 이진우가 말을 바꿨습니다. 창고에 들어간 것은 맞소. 수의가 창고에 드나드는 것이 왜 죄란 말이오. 그때 도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진우 수의의 배곡 약통을 확인하겠습니다. 임금이 이진우를 보았습니다. 약통을 내놓으시오. 이진우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내밀었지요. 도준이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을 살피고 외면을 살피고 손잡이 부분을 코끝에 가져다 대었지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약통에서 고농도 정제초오 냄새가 납니다. 이진우가 즉각 말했습니다. 수희가 초오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요. 당연히 다루셨겠지요. 그러나 일반 처방용 초오와 고농도 정제초오는 냄새가 다릅니다. 처방용은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것은 독으로 쓰기 위해 정제한 초오입니다. 이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살짜리 코를 믿겠다는 것이요? 도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이 어르신. 나이 많은 어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이가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냄새를 맡았지요. 방 안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어이가 눈을 떴습니다. 납니다. 이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손 냄새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준이 어이의 두 손 냄새를 맡았지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도준이 이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진우 수희의 두 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우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두 포졸이 양옆을 막았지요.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복수를. 손을 내놓으시오. 임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진우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이진우의 손 가까이에 코를 가져갔지요. 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진우가 손을 획 빼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가 약통에 미리 무언가를 발랐을 것이요. 증거를 조작한 것이요. 그때 내관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진우 곁에서 일하던 그 내관이었지요. 전하, 소인이 자백하겠습니다. 이진우가 그 내관을 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놈, 입을 닫지 못하겠느냐? 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수의 어른의 명을 받아 수라간 나인에게 독가루를 전달했사옵니다. 전하의 베개 솔기를 다시 꿰맨 것도 소인이옵니다. 내관이 품에서 작은 봉지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이 수의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수라간에 전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소인이 차마 전달하지 못하고 갖고 있었지요. 나이 많은 어이가 봉지를 받아 코에 가져갔습니다. 잠시 뒤 말했지요. 부자푸드 합성물입니다. 초오보다 2배 빠릅니다. 이진우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포졸 2명이 양쪽을 눌렀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조작이옵니다. 소신은 30년을. 임금이 말했습니다. 30년.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울렸지요. 30년 동안 경 곁에 있으면서 짐은 아무것도 몰랐소. 30년이란 시간이 결국 이 자리를 만들었구나. 이진우의 입이 닫혔습니다.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것이었지요. 도준이 기록지 한 장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전하, 아버지의 처방 기록 모서리에 있던 메모입니다. 이진우의 검토 전과 후 약재 단위가 전첸에서 냥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10배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알아채고 적어두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기록지를 받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저자를 포박하라. 이진우가 끌려가면서 몸부림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도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요. 도준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가 끌려가는 것을 끝까지 보았지요. 형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우의 측근들이 사흘 만에 연달아 자백했지요. 약재 창고 출입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진우가 수락안에 전달하던 가루가 분석되었지요. 모두 초합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기록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왕자의 사인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지요. 이진우가 그것을 은폐하고 강현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독살로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강현명의 무죄를 공식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도준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둘만 있었지요. 찜이 틀렸다. 이진우의 말을 믿고 처형 명령을 내린 것은 짐의 죄다.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도준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도 기다렸지요. 전하.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다 가셨습니다. 전하를 살린 것도 아버지가 남긴 의서입니다. 찍힌 페이지 하나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지요.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진우는 역적으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끝에서도 이진우는 웃음을 지키려 했지요. 그러나 사약을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웃음이 마지막 순간 무너졌지요. 도준에게 내의원 최연소 의원의 직이 내려졌습니다. 청계고을에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보름 뒤였습니다. 독살범 자식이라며 돌을 던지던 마을 사람들이 말을 잃었지요. 이장이 마을 어귀에 서서 올해 하늘을 보다 말했다 합니다. 그 아이가 맞았구나. 도준은 그 소식을 한양에서 들었습니다. 내의원 의원복을 입고 처음으로 혼자 환자를 보던 날이었지요. 도준은 고개를 숙이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도준은 청계고을로 내려갔습니다. 내의원 의원복이 아니라 낡은 보자기를 등에 짊어지고요. 고을 어귀에서 옥분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도준이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안겼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손을 도준의 머리에 얹었지요. 세상에 참으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옥분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의술이 무엇인지. 도준이 할머니 등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지요. 압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을 살리는 것도 의술이라고요. 옥분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천천히 도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초 냄새가 실려왔지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을 살리는 것도 의술이지요. 강도주는 그날 아버지의 의서 한 권으로 임금을 살리고 3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형되는 날 아침 찢긴 페이지 하나를 남긴 한 어이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